생각은 뭐냐? 서두방으로 자르다 듣기 다 둘러치우지. 절대로 오늘 일은 누가 제일 잘했어? 절대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뭔 듣기냐? 우리 백군님 유명하신 분입니다만 큰아버지께서 오늘 일보다 잘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제일 잘했어. 두 번째가 누구고 세 번째 누구고 득수 맺겠던 큰아버지하고 제출 오셨지만 그 큰아를 딱 덮어버리는 큰아야 오늘 일은 다 합쳐서 잘했지야. 누구누구 가르지 말아야. 그것이 큰아야. 큰아버지 다 물어버리는 그 할머니 다 때립니다. 그 표현이 바로 말하자면 연임금 밑에 수원임금이 천하를 화합시켰던 큰아야 오늘 다 잘했으니까 득수 매지 마라. 그것이 우리 할머니 보여드린 그것이 바로 순임금 도리다 하는 것을 여기 잠깐 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 6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경호 근본뜻은 뭐냐? 잘난 놈 못난 놈 태나게 가려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태나게 득수 매겨갖고 집 밑에 아홉 경쟁시킨단 말이야. 득수 매겨갖고 아홉 경쟁시키는 분들은 뭐냐? 속으로는 그 뜻이 뭐냐? 할머니께서 우리 큰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큰아야 오늘 다 잘했어. 등수 매기 마라. 저게 뭐냐? 등수 매겨갖고 내한테 아무것도 매더라 하지 마라 하는 뜻을 지적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제주로 오셨지만 큰아버지 확 치워잡고 집안 안 갈라지게 6.25 후에 우리 집 불난리 안 나게 난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갔냐? 우리 할머니 천하를 다 덮어버린 것 때문에 그 우리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에 특공대가 들어왔고 인민위원장, 여명위원장, 노동당 위원장 동네 사람들 앞에서 뺨 때리기 부딪혀놓고 떼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죽이러 가려고 할 때 딱 배부르서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딱 나와서 갖고 안 돼. 이제 대한민국 되었는데 공산당이 죽이들끼리 부려먹으려고 인민위원장, 여명위원장 너 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 잡다가 이제 공산당 했다고 죽이면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 했다고 참여돼갖고 죽이면 안 돼. 그래갖고 세상 끊고 이제 앞에 조사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할머니가 딱 못 가. 그 배가 이거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가 못 가요. 대한민국 되었는데 그 공산당들 끌려다니면서 감투싸고 억지로 한 사람들은 여기가 죽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 이간시키는 거 아니고 못 죽여. 그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팔을 형통으로 쳐라. 그런데 국회의원 어머니고 국회의원 부인이니까 국회의원 납북대 가져오는 아버지는 이미 부가를 끌려가졌는데 그런데 못 죽여. 대한민국 되었는데 왜 그 불쌍한 것들 해당 없게 맞으면서 끌려가 그 사람들 죽인다고 그래. 안 돼. 그래서 딱 막아버리니까 특공대 쓸코타를 하나 왔어요. 한 10명 왔어요. 다 죽이고 기세원이라고 왔던 사람들 못 죽인단 말이에요. 허허 이거 뭐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 했다고 해갖고 등수배가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못 죽이고 허허 그러더니 이제 못 죽이니까 기세가 못 올라가잖아요. 쓸코타 갖고 탑사 자기들끼리 갖고 푸르릉 떠나가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안 막았으면 다 죽였을 거 아니오. 딱 막고 가니까 푸르릉 떠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아갖고 붙들어 잡고 앉아서 안성때 연휴때 할머니 어머니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울고 불고 버둥고 울고서 그 후로 6.25 후에 동네가 안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 이런 정치는 아주 이런 아주 핵심의 세계 이런 사례를 여수 사건 후에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구하서 선생님입니다. 말하자면 불의 산동면이라는데 얼마나 심했는데 아시겠죠?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전후에 있어 부딪혀 갈등들을 수습해왔던 고향의 지혜로웠던 분들에 관한 얘기를 나한테 후구절절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구하 선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건 지나고 나면 덮어불고 안 갈라야 한다. 그놈을 갖고 올라 뒤져갖고 세상에 그 정성을 다해왔던 이 앞에 뭔 대통령? 그 대통령이 못된 짓을 다 한 것처럼 해갖고는 뒤집어 잡아갖고는 뒤집어갖고 저 정치국 보복 올라가는 이런 절개들을 갖고 이 나라가 장래가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절개들이 그 패거리에 잘 뜨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는 것이 바로 주경의 뜻이라는 얘기를 제3장의 예를 들어서 연임금과 순임금의 차이는 어디가 있냐? 연임금은 순임금은 연임금의 장점을 다 받아갖고 덮어서 1, 2, 3등 안 만들고 한 덩어리 만든 서두환으로 자립짓기 짚었던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제6장에 해당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다음에 6장을 보고 나서 제7장에 66페이지 보면 그 속에서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잘난 지키 하려고 지잘난 지키 하려고 똑똑한 지키 하려고 지금 정부 요새 말하자면 윤 대통령 밑에서 제일 똑똑한 지켜보고 있는 모델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가 하는 귀택 재판 젊은 놈이 틈만 치면 저자를 갖고 저자를 갖고 사람 수입자는 거 갖고 지금 비극을 만들어갖고 지 나쁘다고 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세상은 자꾸 갈라집니다. 저자를 지켜다 보면. 그런데 그놈도 다 덮어버려야 한다. 그 대목을 다시 지잘난 지키 한다 하는 이 여러 명 나는 잘난 놈, 그는 우리는 잘난 놈, 우리는 똑똑한 놈이야 하는 것을 더 큰 차원으로 지혜로 덮어야 한다는 얘기가 66페이지 제일 첫째 제목으로 나오는 총명 갖고 된 것이 아니라 총명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고명 높은 차원에서 다 골고루 균형이 맞도록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총명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고명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명을 갖고 문제를 처리하자는 얘기가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실천적 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제7장인데 7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정성들을 봤던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머리 장난해갖고 지가 마지막에 바로 말하자면 주나라를 창설하는 데까지 누구를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지가 결국은 거기서 천하를 먹으려다가 못 먹으려고 하다가 반란을 먹어 짜갖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어가는 제목을 설명했던 한신이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어떤 짓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조적인 얘기가 바로 말하자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지혜를 참고 견디면서 성질내지 않고 참고 견뎠던 예를 저기 말하자면 적인거리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하고 그 적인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보자면 여기 이제 다시 나라를 이었다 나갔다가 어떤 짓을 하다가 그 처음에는 옳은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보복당했던 것들을 위로했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종 일관의 정신의 반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던 것들이 여기서 말하자면 76페이지, 77페이지 보자면 76페이지 보자. 여기 보자면 당시 초기에 있어서 방송 그 제자백과 싸움나고 했을 때의 그 남성 북송 있을 때의 그쪽에 있었던 북송 지역에서부터 남성으로 과정성에 있었던 거기 76페이지 6에서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말하자면 그 무게 관한 얘기하고 77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있어서 또 그 속에 또 한 사람이었던 단계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 내용을 갖고 자기의 마음을 갖고 초지일관해서 시종 예의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과 상황에 따라 빠딱빠딱한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들이 여기서 말하자면 두 예를 들어서 변덕스러운 마음이냐 시종일관은 나 마음을 주체해갖고 설명했던 것들이 전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 두 사람을 다시 말하자면 이 유욱이라는 사람과 단계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좋은 상황이 와도 시종일관 자기 마음을 유지해왔던 이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안정시켜왔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있어서 7장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6, 7장을 설명해놓고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천하의 기준이 되어질 만한 인류 모범이 될 만한 선생이 누구냐를 설명했던 것이 거기 이제 제8장으로 넘어와서 공자님과 그 제자인 안회와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님은 천하가 알아주는 자기들 말로 하자면 이 세상에 공자님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한 데 비해서 이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내는 공자님한테 모범이 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 바보 천치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자기 도리를 꿋꿋이 지켜나갔던 공자님의 정신적 스승의 역할을 담당했던 제자인 안회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79페이지, 8페이지 넘어간 8페이지 넘어간 이 부분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공자님 같은 훌륭한 분 밑에서도 그 제자가 사실상 공자님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자면 벌써 중용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관계를 새롭게 전개해 나간 내용들이 여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잔소리 넘어해 죄송합니다만 앞에 부분은 지금 도입 부분이고 바로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자님이 세상 1등인 것 같아도 공자님이 든 제자가 공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했던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 대목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은 79페이지 한 장 내그 80페이지 좀 봐보세요. 80페이지 여기서부터 5줄에 보자면 5줄 끝으로 보자면 공자와 아내와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 제자가 스승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내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스승이 나올 수 있었다. 그 두 개를 설명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학상장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지금 80페이지 5줄 끝에 되어 있는 대로 소위 이른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가르치다가 배워야 하고 배우다가 가르치고 하는 내용이 교학상장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큰 학문을 찾아는 큰 스승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좀 진위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보냐면 사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공동체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공동체다 하는 말을 뭐라고 저한테 이 글을 가르쳐줬던 또 그리고 이 정신을 가지고 전남 법대의 학자들 다 모아야 해.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고시반 애들은 꽁꽁 묶어갖고 단합시키는 내용을 가르쳤던 분이 조선대학에서 조선대학 설립에 관한 정신을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박철웅 씨한테 몽둥이 두드러 맞아갖고 쫓겨났다가 30년 소송해갖고 나중에 이거 버려서 다시 조선대학에 박철이가 쫓겨나게 했는 원인이 바로 누구냐 박태삼 선생이라고 하는 박춘례 선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조선대학 설립의 정신을 제공했던 양반 마지막에 직사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사람 완전히 쫓겨내기로 해갖고 대법원 판결에서 박정희 이겨버렸다 해갖고 대법원이 승소했다 한동안에 박태상 선생 패거리 전부 조선대학 몰아갖고 박정희 총장실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겼는데 패거리 다 운동권 몰아내버렸어. 그런데 경찰이 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패거리 재판에 대법원 판결이 이겨갖고 조선대학의 패거리들이 설립동지들이 다 와갖고 박철이 드러내버렸는데도 쫓겨나갖고 그로 해서 확정되어갖고 박철이가 조선대학에 못 들어오게 되어버린 결정적인 역사적 사례를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그 설립동지의 역사에 관한 거 조금 만번에 더 저한테 있는 거 하나 복사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조선대학 앞에 서 있는 조선대학 설립동지의 조선대학 설립기념관이라고 기념탑이라고 있죠. 그 밑에 들어있는 비문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단지 그저 중용책이 아니라 중용 가장 실천적인 사실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광주에 있는 무등산 밑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대학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뜻을 가지고 그래서 그 뜻을 갖고 교학상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바로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대학 본관 옆으로 들어가는 옛날 독과대학 앞에다 세워놨던 그 박태상 선생님의 비문입니다. 교훈입니다. 근데 교학상장에서부터 그런 거 갖고 교학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터전이 무엇이냐. 연임금, 순임금이 나왔던 터전이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임금들이 나왔던 나라할 때 어떤 그 터전이 이름이 뭐냐. 난세가 깃든 언덕이다. 그래서 난세난자하다 언덕반자에서 난파입니다. 그 난파를 갖고 법대 고시 공부하는 애들 지하실에 남이 기름 공부원들한테다가 난파 법학회라고 하는 난파라고 하는 단체의 명의를 학회 명의를 박태상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난파만 갖고도 양이 안 찼네요. 그럼 어쩌면 쓰는가? 교학상장만으로서는 양이 안 차니까 교학상경 교수도
똑똑한 제자들, 선생도 제자들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공경한단가? 진리 앞에서는 공경이 안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은 청친이니까 교학 상친, 상경 해갖고 상장 세 가지를 합쳐야 완전한 학문적, 지리적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진리 앞에서는 제자도 선생님 공격이 한다는 단위만 내가 맞네. 그렇게 해갖고 박태산 스님이 교학 상장에다가 제가 의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교학 상진, 교학 상친, 교학 상경, 교학 상장, 교학 상친. 친은 뭐냐? 부모와 자식 관계야. 상경, 진리 앞에서 공경한다는 정자. 그래서 세 가지를 난파 법학교에 이 박태산 선생님의 교훈으로 해서 써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커져갖고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지금 전남 법대가 대학원에서 지금 현재 그 대학 출신들 변호사가 지금 7,000명 넘었습니다. 8,000명이 이렇습니다. 새끼들 요새 8,000명 적어놨기 돈벌 공룡하고 잡았지 교학 상장하고 그 정신을 모르고 지금 돼갖고 내가 가서 이제 찬솔들 심은이 없다마는 그놈들 나중에 언젠가 정신 차리면 또 대세를 안 이루고 있습니까? 그때 그 참 된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뜻은 무엇이냐?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러면 공자님을 받든 아내의 정신을 받든 자 한 것들을 갖고 설명해 주셨던 조선대학을 설립동지회에 만들고 박철웅이를 가르쳤다가 박철웅한테 몽둥이를 두들겨 쫓겨났다가 마지막에 조선대학을 엎어갖고 민권대학으로 민주대학으로 만들었던 앞장 수도 역할을 하셨던 박태상 원래 그때 조선대학 교수님이시면 박출래 범출자 올렸답니다. 원래 박출래 선생 그 기념이 뒤에서 오늘 참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말하자면 난 대학은 전남법대 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박주 선생은 수제자입니다. 그 글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심어줘야 할 사람은 전해줘야 할 사람은 저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학 상장, 상친, 상경의 뜻을 설명해 줄 때 그래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도 역시 공부하고 있는 난파 법학회라고 하는 정신적인 공동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잔소리가 심해졌으나 본안으로 들어가서 79페이지부터 쭉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8장 79페이지 보자면 복응이라는 말은 가슴 쪽에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 쪽에다 딱 받아들이고 한 번도 잊지 말고 그놈을 꼭 살피고 훈련시켜 받아들여서 단련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복응이라고 합니다. 복응은 무엇이냐 하면 중용기도 중용을 안에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복응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승한테 배운 것을 가슴에다가 새겨갖고 불실 여기 부처님 불자 앞에 사람 자가 떨어진 거 이제 요즘은 달라 불자라고 써있죠. 그 원래 아니 불자하고 똑같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람 값이가 지금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사람 값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명을 뭐라고 설명하냐? 부처님 문자가 뭐냐 하면 사람 값이가 사람이 달러 값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사람 자에다가 달러 문자하고 연결시킨다 설명을 멋지고 싶은 말이 누구냐 하면 전남대학의 교수 문자들 지도를 맡으셨던 저기 물리학과에서 오국주 교수님 해석입니다. 오국주 교수님 할아버지가 바로 대종교를 만드신 오혁 선생이죠. 그 다음에 오혁 선생하고 같이 보성양반 등양 따라 또 같이 했던 한분 있죠. 그 다음에 나철 선생이죠. 나철, 오혁 두 분이 합쳐서 동학사상의 기초가 되어진 대종교를 만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오혁 선생의 현자가 그 공부 잘해갖고 똑똑해갖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 물리학과를 갔고 거기서 물리학 서울대 내에서도 그냥 아주 그냥 민족주의 사상가로 유명하셨던 분이다. 그 오국주 교수님이 그냥 반의 사위가 광주에서 제일 큰 주먹 쓴 깡패 삼호 그거 보이는 누구 있죠? 이국현이가 세상에 오국주 교수님은 따님은 따고 없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 들어서 깡패가 내가 그 아이디어 뭐가 그쪽 지역을 털을 잡아갖고 대부자가 되었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어느 날 그 사람 흔들려 버렸죠. 한때는 그 깡패 건달이 장인 잘 만나갖고 자기도 한번 수행 한번 해보겠다고 세상을 개조하겠다고 나왔던 놈입니다. 이거 그 말이 건너가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안회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길이 뭔다고 가난하고 똥먹이 찌개 가난한 지역에서 누가 밥 한 술 주면 그놈 갖고 차 한 바가지 주면 그놈 갖고 먹으면서 하루 내에 차세 보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그 논어에서 나오죠. 저 79페이지 제일 밑에 보자면 이 일단사 일표음으로 유항거하면서도 이 인불감기우인데도 이 해는 불계기라야. 예, 그러니까 일단사 그 다시 말하면 대껍다기 대바굴 속에 있는 밥알털 그 다음에 표지박 한박독에 있는 물 한 모금 그놈 받아 먹어도 감사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내 사색에 가면서 내면세계 충실하게 지냈던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게 살았던 이 경계가 가장 공자님을 감동시켰던 수제자인 아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요한 내용은 원문부터 그냥 공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왈 해지위임냐 아내의 사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택호 중용이라고 하는 스승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히 한번 받아들이고 나서는 중용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뜻을 한번 실행으로 옮겨서 득일착 해본께 득일선 이런 뜻이로구나. 그래서 이론만 들었던 것은 실천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그 맛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용의 의미를 실천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득일선 중용의 의미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한번 알았으면 그 알았던 것을 안 잊어보려고 가슴속에다가 권하면 손을 꽉 쥐고 있단 말도 되고 가슴에다 간직한다는 말도 됩니다. 권권 해갖고 복응 손을 꽉 움켜쥐고 복응 가슴속에다가 꽉 숨겨놓고 그랬고 나서는 불질지 한 번 그 생각을 마음에 먹으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중용을 통해서 공자님한테 영향을 준 스승을 감동시켰던 제자의 대표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스승한테 배운 바를 스승보다 더 깊이 가슴에 생기고 그러면 실천해 나가 보니까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 이 스승 은혜를 안 잊어버려야겠다. 그래갖고 권 해갖고 복해서 복은 가슴에다 새겨갖고 불질이 늙어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안 먹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는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날에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한테 진리의 본 맛을 가르쳤던 제자, 가마를 주었던 제자가 먼저 가버렸으니 세상의 공자님은 땅을 치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제자를 보내지 말든지 저놓고는 이 제자 왜 걷어가십니까? 나 다시 생각하면 그 제자 걷어갔으니까 제자 대시까지 네가 넣어야 해. 그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주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공자님이 깨닫셨다. 내가 아내 역할까지 늙은 내가 젊은 제자 역할까지 해야겠다. 한번 느꼈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여기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 느낌은 아내만 혼자 그냥 공자만 그냥 누구든지 다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이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말하자면 한 번 스승한테 배워서 깨달은 중요한 뜻이만 늙어 죽을 때까지 가슴에다 간직하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 말하는 본문의 뜻입니다. 역석
번역에만 설명해 보자면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공자설 하시되 아내적 위있냐. 아내라는 사람은 사람 되면 어떤 것인고 선택 중용지도를 여러 가지 이치 중에서 기리 중에서 다 읽어보고 자기 가슴속에서 선택에 골라갖고 책에 넣고 나서는 득도 일개선단 그래야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깨달아봤단 말이에요. 득도라는 말은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다시 굳히고 느꼈다는 뜻이죠. 득도 일개선단 그 선의 꽃이 다시 말하면 핵심 부분을 가슴속에다 받아들여 가지고 득도 깨닫게 되어가면 득도는 깨달았다고 볼다 가기라고 볼 수 있죠. 깨닫고 나서부터는 곧바로 성간 정성간 온 정성을 다해서 실제지 실지로 실제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 실천과 모든 몸뚱아리 속에다 느낌에다 다 교훈에다가 실제로 그 다음에 내내기 내는 감옥에다 넣는다는 뜻도 되고 뼈다고 새긴다는 뜻도 되고 새길 뇌 그랬다. 그래서 내내기 뼈 쪽에다가 깊이 시켜가지고 제 심상 마음속에다 그것을 간직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제불량사 실거료 다시는 그 스승한테 배웠던 이 중용 도리에 관한 실천 이치를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다. 저도 요 이럴 때는 이 감동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수없이 잊어불고 하다가 나중에 말씀드리랍니다. 잊어불고 하다가 저도 뼛속에 새겨졌던 느낌이 하나 와서 여대목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문득 독일에 가서 새벽에 불 써놓고 이제 공부하다가 어머니 사진 걸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 사진에다 이제 어머니한테다가 인삼차 한 잔 올리고 공부하다가 본 게 그 어머니한테 주셨던 말할 수 없는 마지막 그 괴로움 같은 것이 마음에 오더란 말씀입니다. 그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괴로움과 그 생각하다가 또 어머니 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네 뜻을 알아갖고 네가 나를 그리고 하냐 생각하니까 그 내 가슴속에 느껴졌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움이 돼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사진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눈물 속에서 어머니를 뵙는 반갑게 뵙는 웃음이 나왔단 말씀입니다. 웃기는 얘기만 저 정겨운 이선인 제 말씀대로 다 들어주셔. 그 마지막 어머니를 눈물 나왔다가 어머니하고 눈이 맞추면서 웃음이 나와. 그 뜻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슬픔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경계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감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것들을 섞여진 것이다. 그 대목을 느끼면서 더 나가서는 공자님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꺼번에 느꼈을 것이로구나. 그 뜻을 가졌다는 얘기를 이 대목을 읽다가 본게 느껴져서 오늘 이 얘기는 내가 특히 은사님에 관한 얘기, 스승에 관한 얘기, 저를 가르쳐주셨던 부처님들한테 가르쳐주셨던 강청화 큰 스님의 은부사님에 관한 얘기까지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 바로 뭐 진유 경계를 접근해 갈 때는 한 가지 맛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섞여져 있는 것이다. 그 저 나름대로 그때 생각하는 4차원, 4가지 차원의 느낌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한번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그 공부를 쭉 했으면 저도 좀 한 소식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그게 근달돼 갖고 하다 보니까 오늘 와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이름을 읽다가 보고 어머니 사진을 보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면 다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한 아내의 마음은 스승을 배웠던 아내의 마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전하면서 느껴서 오늘 소금 설교 오늘 밥 먹고 오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실은 새벽에 일어나니까 저도 이제 발이 마비가 되어갖고 안 돼. 하도 안 되죠. 일어나서 못해서.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서 마사지 하고 뛰어나가고 열심히 뛰어내기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힘이 돌아와서 그래서 나서 다시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는 피곤해서 일찍 잡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 격수님, 그리고 도반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단지 한 가지만 정성스럽게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의만 지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법이 그 마음의 느낌 속에는
한꺼번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다 분석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워하고 슬퍼하다가 어머니 마음이 나한테 터온 것 같을 때 눈물이 나오면서 웃음이 나왔다는 거, 감사하고 기쁨이 느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무엇인가 한 경계에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한 가지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리관지 해버리는데 그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다차원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파동처럼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것도 등한해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본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에 충실한 방향으로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79페이지 본문을 읽고 좀 진도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천행중용.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속에만 느낀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천행입니다. 중용을 실천을 통해서 느낌으로 해서 듣게 하는 것이 수요. 그러려면 뭐냐? 실천을 통해 느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재적 자각성, 자기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자기적 차원에서 판단 내리는 자각성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각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자각적 요소와 결합시킬 때 두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는 타율적인 각이요, 하나는 자각적 각입니다. 자각과 타각이 결합되어 있어야 지지에 접근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는 공자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아내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가르침과가 합쳐졌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중용에 있어서 아내의 느낌이 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한테 잘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가면서 자기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자님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뭐냐 실천 행동했던 벌써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초기에 있어서 배움을 타율적으로 받았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들 차원에서 또 하나 배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원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중용을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율적으로 선생이 해라한 대로 해서 열심히 배우는, 하지만 한국에서 조선조 때까지 이루어져 있었던 전부 다 말하면 타율적인 경행만 아니라 하늘같이 쳐다보고 산같이 쳐다보고 맨 놈만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하신으로 가서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재적 자각성이 따라야 해서, 어떤 경우에서는 다 앞이 다 덮어버리고 내재적 자각성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 문제고, 이것이 무덕,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자각을 통해서 자기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차원이에요. 이 대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하지만 7장까지와 8장부터 차이는 이제는 공자님 안 계시더라도 네가 중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내는 위인, 처제는 선택용 중용지도. 아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부터서 처세 세상 살아가려고 할 때부터서는, 하지만 위인은 배우는 것이고 처세는 실천이다. 실천 속에서는 자기가 중용을 선택해갖고 나갔던 사람이다. 공자, 제자 3,000명. 공자, 제자는 이 내용을 보자면 공자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율의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현인은 그 속에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현입니다. 그러니까 3,000은 타율이고 현인은 자율이 포함된 사람, 자각이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적인 계승 타의발자, 의발은 스승한테서 스승이 남겨놓은 입었던 옷과 옛날 스승이 잡섰던 밥그릇, 다시 말하면 큰 스님이 남겨놓은 것은 큰 바루대, 스승 바루대를 발이라고 합니다. 무발. 스승 바루대를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그 수제 제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그 스승을 계승해서 공자를 계승해서 의반 공자님이 입었던 도포와 공자님이 잡섰던 밥그릇 바루대를 이어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내를 비롯해서 아내 기인이 아내를 비롯해서 기는 뭐냐면 두세 명 붙어서 10명 못되는 9명까지를 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내를 비롯해서 몇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이다. 기인이 왜 원인은 무엇이냐? 그 원인은 하제니 어디가 있는 것이냐? 왜 공자님 그 많은 제자 중에서도 공자님은 바루대를 입고 도복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제후 아내를 보자. 이 보자면 아내는 선택 병 종신 실천 중용 스승한테서 이 중용 도리를 배워서 선택 그 중에서 골라갖고 가슴에다가 새겼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병장 이어받던 딸을 병장 이어서 종신 그 스승한테 받았던 중용 도리를 죽을 숨 넘어갈 때까지 종신 동안에 실천했다. 자기의 가치관을 원리로 두고 변경하지 않았다 뜻입니다. 저로서는 이 말 속에서 제가 지금 건담도 하고 뭐또 험에도 불구하고 총화스님 유발상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저로서는 큰 스님이 남겨놨던 기본 도리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 간직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실제 가끔 잊어버리니까 잘 안 됩니다. 몇 가지는 그래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셋째 쪽부터 다시 보고 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떤 것이냐? 자기 공자적인 고족 공자님의 높은 단적단 제자란 말이야.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 뛰어난 제자가 된 자기 전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공자님의 뛰어난 제자가 되어가지고서는 아내는 평상시에 노사 스승으로부터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뭘 얻으냐? 추천 스승으로부터서 제자로 추천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위대가 모든 공자님의 제자들 여러 사람들 모두를 위하여서 학습적 이 방향 공자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방향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서 배우고 익히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서 공자님은 아내는 공자님한테서 스승에 의해서 평상시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을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학습의 방향으로서 모범 학생으로서 선택이 되었고 제중용기도 그 중에서도 무엇을 배우는 모범 학생이냐? 중용기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 모범 학생으로서 중용기도의 부분에 따라서 중용기도면에 있어서는 그는 불예외 그 중에서 중용기도에 있어서 더 다른 학생보다도 더 모범이 되는 제자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단 인정 가슴속으로 해서 자기가 이것을 간직하겠다고 골라서 가슴속에다가 인정을 일자는 가슴속에 골라놓단 말이에요. 옳다고 판단해서 가슴을 간직하고 나서부터서는 그 다음에 용심, 체인 그 가치관 판단에서부터 나가서 용심, 마음의 원칙으로 삼고 그 다음에 체인, 실천의 원칙으로 삼고 그래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음에다가 정리해서 표준으로 가치 판단을 원칙으로 넣고 여기서 용심입니다. 용심에서 원칙에서 그 다음 용심을 통해서 체인 실천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견정 불리기 견지하거하였다. 견정 꿋꿋하게 구체 견자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견정해갖고 원칙으로 가슴속에다 딱 새겨 넣어갖고 불리기 움직이면 흔들림이 없이
마음속에 세운 다음에 그다음 뭐요? 견지, 하거 모든 행동 실천에 있어 견지 꿋꿋하게 간직하고서 하거 계속 이어나갔다 그 말이다. 그래서 원칙을 만들었던 것을 용심체인을 견지하거 하였다. 견지하거란 말은 꿋꿋하게 간직하여 하고 하거 실천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회적 자기 아내의 행동 원칙이 바로 이와 같이 스승이 가르쳤던 것을 스승으로서 타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자기 마음에다 넣어서 실천에다 통해서 자기 원칙대로 자기 세계를 자기 세상을 한번 다시 그려봤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실천을 만들어 봤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보자면 정확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배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어서 같이 실천해라 한 것은 항상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 말하자면 견지하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던 책들 읽어보자면 이와 같이 수없이 만들어가고 줬는데 왜 이것을 공동 실천을 터져나가를 못 만들고 앉았냐 그런 것들은 부지런한 것들이 보인다. 바로 말하자면 여기 우리 조상들 우리 스승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전라도에다 광주에다 화담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화담사 전에 조선에 있어서 식량을 중심으로 백성 살리는 농양의 근본 문제를 우리 정초 할아버지가 세우셨단 말입니다. 농사지시로 이 정도 원칙을 세워갖고 백성 살리 강도를 배웠으면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갖고 말만 농사 직설만 쓸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농사 직설 실천을 뭐요? 농협동도 없도 만들어갖고 연구소 만들어갈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를 못 만들고 하나도 만들어놓고 1년 내내 그냥 땅 갖고 재산 지르고 돈 갖고 땅만 직사하고 하고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 뜻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하자면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지하거 해갖고 하고 있는 것이 아내의 자기는 아내는 그런 뭐냐?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야시 공성인적 풍무 공자님께서 공자 서인이 하셨던 실천적인 문제를 가르치면서 실천적인 풍범이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하셨던 행동을 너희들도 말만 해갖고 써붙여갖고 외워갖고 선생도로 해갖고 나 공자 제자여 해먹으라고 하지 말고 공자 제자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뜻을 실천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정신을 다 실천해 나가는 공성적 풍범을 실천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내는 이렇게 했는데 타는 여기 아내입니다. 타는 택구 중용. 그럼 아내는 어쩌냐? 중용을 골라 중용 중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택구 가슴 속에다 택에서 심어놓고 그러고 나는 택구 골라갖고 득일선 실천을 통해서 득일선은 뭐예요? 실천을 통해서 한 가지 체험을 해봤다는 뜻입니다. 실천 속에서 한 가지씩 체험을 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건 기가 막히게 좋아하니까 체험을 통해서 느낀 거죠. 선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권건 손을 꼭 쥐고 가슴에다가 새겨서 그 권건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복응은 가슴에 새기는 행동이고 그 권건 복응해서 가슴 속에다 꼭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불실지 그 뜻을 죽는 날까지 안 지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쳤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그런데도 일반 민중들에서는 선능 구의 이와 같은 바로 말하면 아까 말한 권권 복응해서 불실지한 사람이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선이란 말은 드물던 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거의 없다는 말이다. 전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선 뭐냐면 능구의 능이 이와 같은 중용 같이 말하면 아내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이 아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선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영어로 와서 뭐 셀덤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뜻으로 보자면 셀덤이라는 말은 실제로 말하자면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내같이 이렇게 각오를 해갖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아내는 있지만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민중 속에는 거의 없다, 안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안 나타난 지가 거의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난 지가 지금 오래됐어. 안 나타나고 없은 게 없는 게 오래됐어. 그러니 아내가 없는 것뿐 아니라 아내 같은 사람 안 나타난 지가 오래됐으니 아내가 법이 끊어져 가려고 했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공문 제자 중에 아내는 그 다시 한번 보자. 공자님의 문화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이 극기 폭리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극기 자기가 몸소 실천해서 극이라면 이길 극자니까 자기 스스로 무질서한 것들을 이겨내고 자기가 그 스승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를 항복받는단 말이에요. 그 실천해내고 극기라면 실천해낸 사람다. 그리고 실천해갖고 동리에 다시 그 뜻을 극기는 자기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뜻을 밖에다가 다시 실천으로 옮겼다 말이다. 그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잘못을 다 고치고 이겨내고 그 극자는 뭐냐면 이 극자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이겨낸 거죠. 잘못을 다 이겨내갖고 그 다음에 공리에 다시 올바른 가치관, 정의, 공평을 합당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다시 다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 다 고쳐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극기복리의 실천자로서 저 칭찬이 아내에 관한 칭송을 간단히 말하면 극기복리다 말이다. 잘못은 다 스승 가르친 대로 고치고 자기가 실천을 통해서 다시 당당한 모습을 만들어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내는 극기복리의 대표적인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고 아내는 뭐냐? 또 아내의 일상생활을 보자면 뭐냐? 아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일단사 사자는 밥그릇 사자죠. 그래서 조그마한 대바구리에 식은 밥 덩어리 주면 그 대바구리 식은 밥 덩어리 한 조각 갖고 표지박에 한 바가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럼 갖고 다시 말하면 밥 한 덩어리 물 한 그릇 갖고서도 그 누항 깨제제한 집구석 누항이란 말이 아주 처음인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누항이라고 해요. 깨제전 집구석에서 그 살면서도 그 집구석 사는 건 뭐냐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불감기 걱정스러워서 왜 배고픈데 굶어 죽으면 추우면 더우면 비 오면 어쩌까 하는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그 걱정거리들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자는 이긴단 말이에요.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인데도 아내라는 사람은 그게 뭔 생각이냐. 그래서 아내는 불개기나게 밥 한 덩어리 식은 밥 한 덩어리 물 한 모금 여러분을 받아먹은 거 갖고서 요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속의 평화가 내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사람 도리를 깨달은 것이 뭐냐. 그놈이 개자는 고쳐진다 잊혀진단 말이에요. 잊혀지지 않도록 내 가슴속에 남아있도록 그놈을 지키기 위해서 눈꽃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 여기서 말하자면 논어에 나오는 옹야에 나오는 우리 말로 번역된 것보다는 이 단사 일단사의 표음하고 식은 밥 한 덩어리 물 한 바가지 갖고도 가난한 속에서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내면서도 눈꽃만큼도 그 진리에 관한 수행의 즐거움을 고치려고 하지 안 해요. 그 은혜보내보다 나와있던 것들을 옛날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아내는 뭐냐. 몸뚱아리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는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고상한 체계를 유지해 나간 사람이라고. 요 80페이지 앞줄까지만 하고 나서 쉬겠습니다.
이거 뒤치 끝낸다고 잔소리하다 보니 지금 차도 취해갖고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정도 말은 이런 어떻게 보자면 아내를 얘기하고 공자님 얘기했는데 이 정도 느낌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가 보자면 타는 그런데 아내는 학적 저1 품격은 아내의 이와 같은 품격 지금과 반덩어리 물 한 모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그 중요 근본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만 아내의 이런 품격입니다. 이 품격이야말로 무의시타 능구 시행 중용적 근본 원인 이 정도 됐던 아내의 품격이 바로 이것이 틀림없이 말할 것도 없이 틀림없이 그가 능구 능이 시행 중용적 근본 원인 중용의 근본 도리를 능히 실천해 넣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품격 인격, 인품을 자질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론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앞으로 잔소리 해보려고 그냥 떠들었습니다만 벌써 시간이 10분 됐으니까 딱 5분만 쉬십사. 5분마다 또 기분 좋으면 10분 쉬실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실은 오늘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하려고 81페이지 붙여서 보자면 현장에 관한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 이 84페이지까지 나가는 현장 스님이 들어가서 그 20년간 동안에 인도에서 돌아다니면서 죽음 고비를 넘기면서도 부처님은 바로 밑에 수준까지 이 수행을 펼쳐왔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짝짝한 속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올 때는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고 나서 오늘 한 절반이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를 하고 그래서 80페이지 둘째 줄부터는 바로 지금 시간이 아까울게 5분 동안만 쉬십시다. 물 한 모금 잡수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바로 들어가서 설치기 잘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장례 바로 결혼 운동이 나갔지. 도중에 건더기를 붙이냐고 말이야. 그 공부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건강히 된가? 된다고. 일만 났냐? 선생님, 이거 저기 산 따뜻하게 그 있었다. 수훈 강원 선생님 책 그 학술 세미나 책 있지 않습니까? 강황은 예. 우리가 아, 한국에 현장 재판에 시인이 요경 계좌는 안 왔어. 예, 예. 그래. 부작을 안 그러죠. 보이구만.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께 오늘 사실 어디를 안 보고 무예에 오는데 있어서 일본 사무라이 무사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끌통이 강황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 사무라이들의 그 철학이라든가 이게 굳혀져서 일본의 어떤 무사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무예가 전 세계로 보급이 되면서 걔네들이 선택한 게 충효예입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만드는 단어가 국기라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요. 이 국기라는 그 세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가라데를 통해서 걔네들 죽으라면 죽으라 하는 그 복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걔네들 보니까 강원 선생님이 저희 전해준 사단하고 우리가 인이해지하고 그 다음에 효제 충신을 분명히 전하셨을 건데 걔네들이 지금 요 책을 보니까 선택한 거는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게 충, 효, 예, 이만 선택을 해서 무예를 집중 수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효제 충신 중에서 왜 충만 먼저 선택했는지 효만 선택했는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말한 충은 무조건 복종하는 충을 얘기하는 거고요. 효는 이 아일랜드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섬에서 효는 우리가 생각하는 효하고 다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복종하는 효를 얘기합니다. 부모가 살아남기 위해서 복종하면 아들이 따라가는 게 그게 기본적인 일본 그 정서거든요, 문화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걔네들이 원했던 게 그
그런 충하고 현대 우리가 생각한 효제 충신은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충과 효를 만들어냈고 아니 효제 예. 충신은 마음은 똑같은데 예.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는 거지. 예, 그거를 일본의 무사도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선택한 것 중에서 딱 4개만 선택했다는 게 특이한 거고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요. 그것이 임의예지라는 얘기인데 예, 임의예지 속에 거의 다 들어있는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그 수혜를 그 세뇌를 수련시킬 때요 충효에 이거 시킵니다. 사단은 예. 영자가 얘기한 건데 측은지심은 인지단다. 예, 사람은 불쌍히 생각하는 인을 예, 단초라는 거. 예. 가장 중요한 게 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의치, 예, 그 다음 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요즘 그 보니까 요즘 그 뭐랄까 노무현 재단 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게 그 북스토리인가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변해가는 것에 맞춰서 인성.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가 점심물을 또 그러는 경우 지금 그래서 나는 돈 냈다. 그러죠. 근데 여기다 더 올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예. 한번 계시다가 이 돈으로 지금 그거 일단 해볼게요. 예, 찬조해 주시면 올리겠습니다. 후원에 갖다 요거 별도로 참여한 것이야. 예. 그만 그 뜻이 지금 뜻이 적수 맞춤줄에 제가 예. 그만 예. 바빠갖고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예. 그래서 전 더군다나 거기다가 아까 그 영광 군수 당군수를 만나보고 나서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그때 강군수하고 제일 친했던 지금 동신학교 회관 중에 아파갖고 10번 수술했던 놈이 살아나갖고 선생님 세상에 그러고 다 전화가 왔어요. 예. 그 가족끼리 이렇게 만났다. 저희들끼리 한번 그냥 김영교 파악을 해서 선생님께서 만들어 보려고 김영교 선생님께서 공비네 식사비라도 박수 조금 나중에 갈채를 쓰시라고 5만 원 찬조 따로 한 번에 해주세요.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만원 열흘 내셨거든요. 보니까. 근데 5만 원 바로 따로 그 찬조 부대목일 편하게 자주 식사 못 하시니까요. 상적으로 써먹으려고 수훈을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민족 정치의 방향으로 숭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라. 그렇게만 이해하면 된다고 할게요. 예, 그 덩어리로 뭉쳐서 가야지. 자기 사적인 이익과 그 욕망에 전에 중용반 그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가 따라해 공공주가 그 분위기 돈이 보셨죠? 쌓여 있어요. 여전히 예. 그 방향으로 그걸 이제 어떻게 정리할지. 사부 이정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거요? 아까 여기 우리가 예, 맞습니다. 중용을 말을 옛날 아니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전에 화담사에 있을 때 고경당에 있을 때 점심 드셨던 그게 모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일날 식사하신 분, 목요일날 식사하신 분, 금요일날 식사하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들 또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때 쌓인 돈이 따로따로 있어요. 중용이 옛날 배우면 옛날 배운단 말은 우리가 가양육이라는 제자들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 인간관계로 가는 고사를 생각해서 어렵게 이유로 선생님은 끌려간 염생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는데요. 불쌍한 염생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기록하시는 그런 디멘전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요소를 넣어서 거하의 균형이 단순 원리가 다차원적 원리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염색이 동성이 안 발휘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면 그 됩니다. 자체는요. 그 기본적인 네. 방향은 그러면 다른 뜻은 유지해야 뭡니까? 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그렇게 해서 19년만 아, 하지만 다차원이라는 것이 뭐냐 차원이 달라졌을 때는 무엇이냐 요새 말하면 그래서 불확정적 가변적인 발전적인 요소를 얼마만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유형이라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상관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그럴 때 보내주라니까 뭐였다고요? 이제 옛날에 손님들이 말씀드린 어디서나 저걸로 보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수컷이 어떻게 그만큼 새끼를 이제 나도 집에서 불편했다가 집사람하고 나누다가 다툴 수 있었던 것들이 어저께 다투고도 오늘 다투고 내일 다투고도 집사람이 내가 떠든 얘기를 받아들이는 차원이 조금씩 넓어지니까 덜 시끄러워져 자연이. 그 반격적으로 어떤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따 이것은 너희들 말은 차원이 달라진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았단 말이야! 해놓고 나 그 다음에 태도가 집사를 바꿔줘. 집에 우리가 나가 이거는 오늘 식사하고 오십니까? 단식이랑 국기란 말을 오늘 식사하고 오십니까? 자주 쓰는 말인데 그 이제 그 공양 철학에서는 야, 극기란 말은 네? 나를 극복한다고 하는 말 아니야. 그러면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남보다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또 인정받고 싶고 그 이기심을 이긴다는 뜻 아니라고 극기란 말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극기라는 의미로 보자면 내가 생각해야 할 내 가치관, 내 집착의 대상이 옛날부터 넓어졌기 때문에 내가 극기를 판단하는 데 표준이 옛날보다 더 넓어졌어. 융통성이 있어야 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나의 집착하는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가면 극기 원인은 그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이제 극기 복례 그랬으니까 principio 안녕 있어. 복례는 문이나 예니까 제발 이거 극기봉. 저 어떤 또 뭐냐 예는 하양리집이란 말이요. 아니 그 나를 낮추고 그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이제 공기 그 예 아니라고 예의 근본이 관념으로는 나를 그런데 낮추고 관념 해석에서는 다른 요소가 해석 요소가 옛날보다 팽창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존중한다 보니까 오늘 이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먼저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힘이 아마 어떤 뭐 성인이 됐든 어떤 같은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는 내가 공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뭐두고 이것도 말하자면 이기적인 거거든. 그것을 이기고 아까 여기 본 게 또 가난한 집에 살았구만 말하자면 그 나오잖아 앞에가 예, 가난한 집에서 있던 것은 내가 그 남보다 잘 살고 싶고 스승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을 극복하고 복례 이거 사양이십니까? 나를 낮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도 그전보다는 내가 이기적일 때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고 뭐든다 그런 뜻인 게 아닌가. 아까 예, 옳습니다. 요것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나라고 하는 자체가 개념이 자기 몸뚱아리로부터서 자기 가치관부터 행동까지 인간관계까지가 다 나의 개념이 팽창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벌써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개념이 차원이 넓어졌을 때 다차원화될 때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개념으로 바꿔질 때 여기 생각은 바뀌지 않냐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둘째 주부터 나오는 아내의 생각을 읽어보면 아내의 생각이 얼마나 넓어지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80페이지 둘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는 한시 일개 신명 전정적인데 타적 일개 우점은 침묵 불어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라는 사람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이냐? 그 사람 생각도 신념이었는데 신념을 가지고 자기 가슴 속에다가 꼭 신념으로 인정한 것이 있으면 그놈을 지켜내는 정자를 지켜낸 것이죠. 신념을 가슴에 새겨서 지켜내왔던 사람인데 그 일개 우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장점은 무엇이냐? 아내의 한 사람으로서 우점은 장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문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다시 말하면 중용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관념적으로 중용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슴속에다 넣어갖고 침묵 조용히 가슴속에 넣어서 생각해갖고 아까 가슴속에다 넣어갖고 생각하고 해가면서 완전히 이해가 끝날 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짝대금소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점에서 아내는 일리 우점 장점이 무엇이냐, 한 주제를 가슴속에다 묵었으면 그러면 완전히 이해해서 소화될 때까지는 시잘대금소를 않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 노사, 강도 하면 각 종일부로 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내는 공자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나서 처음에는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그 뜻이 무엇이야 다시 깊이 들어가서 풀어서 생각하다 보면 노사의 공자님 스승님의 말씀을 강도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종일부로 그 내용이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서 소화될 동안까지 되기까지는 아무 말 않고 딴 말도 들으려고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뜻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실천해 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한 말을 들으면 깊이 간직해서 자기가 완전히 마음속에 이해가 될 동안까지는 딴소리를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누구 만나러 가고 헛소리 하려고 하고 문제 처리되기 전에는 다른 거에 관심을 안 갖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 진마부로 그는 그 사람 뭐 때문에 아내라는 사람은 한 번 그 말 들으면 다른 말을 절대 않고 입 다물고 앉아서 말하지 않고 그 문제만 생각했던 것이냐. 타는 제4고 그 사람이 생각해 왔던 것은 뭐냐면 아내의 생각은 뭐냐면 사고 여하파 노사적인 문제 대략 여기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자님께서 스승이 설명하시고자 한 공자님의 웅대한 뜻이 그 대도리가 무엇이냐 한 것이 제일 첫째 주제입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고자 한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첫째 생각해 본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여하파 노사적 웅제 대략 거기다 1번을 씁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고자 한 그 뜻이 무엇이냐 공자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응용 우 구체 실천 당중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그 다음 응용 앞에다 2번을 써버렸다. 공자님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 입장에서 어쩔 거냐 다시 공자님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당중 내 생활의 중심에다가 공자님 생각을 내 생각을 가치관을 근본으로서 당중 내 마음의 중심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첫째로는 그러니까 왜 말하냐 공자님 말씀은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건 공자님 입장에서 완전히 이은 다음에 두 번째는 용우 구체 실천 당중 내 입장에서 그 뜻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관한 이해가 끝난 다음에 지 입장에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아내는 일체 말을 안고 있었다. 이 속에서는 아내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딱 나눠 설명합니다. 공자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 두 번째 받아들이는 지 입장에서 지가 완전히 소화하는 문제. 그 뭐냐 공자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받을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밖에 들어오던 도입 부분과 그러면 두 번째 내면의 자기 소화 부분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응용 우 구체 실천에다가 어떻게 응용해서 당중 나의 생활의 중심 개념으로 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기둥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니라 그냥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까지를 생각했던 것이다 말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 어떻게 보자면 저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제8장 제1절에 관한 부분에 관한 문제가 짧지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님은 어느 핵심 부분의 실천적 과제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말 안 했던 것이냐 설명해 보자면 여기는 증마부로 말하는 것은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풀어보자. 왜 그러냐? 소위 그 까닭은 왜냐하면 고로 말되고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공자는 시일계 사상가고 여대 보면 중요한 내용은 다시 분석합니다. 공자는 시일계 사상가고 교육가고 공자는 공자 나름대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 교육가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엇이냐면 또 아내 나름대로 나는 공자 제자이지만 내가 공자 아니요.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그리고
그런데 이자를 붙여놓고 보면 앞에 있는 공자는 자기 사상 갖고 전체를 보는 입장이고 안의 입장은 뭐 이것이 일개 실천가고 전행가요. 내가 그 스승한테 배운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자기 입장에서 실천의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면 보십시오.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아주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중용이 수없이 많은 설명보다 중요해요. 너네가 수없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짧은 문장에서 아주 요령지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공자는 유 아내 공자님은 그다음 보자면 공자님은 바로 유 아내 속에서 아내가 있으니까 뭐요 소 불급적 지방 공자님한테는 아내한테도 이 소 불급적 아내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공자님만이 가지고 있는 높은 경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도 또한 유 공자소 불급적 지방 공자님도 따라가지 못한 아내만이 가지고 있는 공자를 능가하는 장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이 대목이 문장으로만 보지 말고 뜻으로 보십시다. 그 공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공자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아내의 차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있다. 그 대목에 설명하자면 공자님은 공자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제자인 동시에 공자님은 능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합쳐갖고 여기 셋째 줄 넷째 줄부터 쓰고 있는 것이 바랍니다. 공자님은 공자님대로 사상가고 교육가 입장에서 철저히 편대비해서 아내는 무엇이냐 하면 실천가고 행동가 입장에서 지 입장에서 공자님 마음을 받아들여갖고 지 입장에서 소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놈을 딱 두 개를 다시 정리해서 저 앞에 놓은 것이 뭐냐면 공자는 유 아내 소불급적 공자가 아내가 따라가지 못할 공자님만의 장점적인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 지방이라는 부분이 아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공자님의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시 말하자면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또한 공자님이 소불급적 따라가지 못하는 공자님보다 더 능가하는 실천적인 아내 장점이 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가 논어에서 이런 말 나옵니까? 공자님 한가지 보면 이대로 나오지. 근데 이 대목에서는 중용을 통해서 공자님은 공자님도 편에 있어요. 안년편에 안년이 문인한데 예. 대화 극기복리의 이인이니 일일 극기복리는 천하기인이라 그다음 뭐다? 이인이 육인이 아니 이윤노자 예. 그래서 아내들은 공자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자기 차원에 더 고차원적으로 정립한 것이 있다. 그렇게 보자면 배워야 할 것과 갖춰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이 공자는 공자도 장점이 있고 아내도 안자도 장점이 있다. 그것을 말해서 교자와 학자는 따로따로 장점이 있다. 교학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제자가 스승을 그것을 받아 쓴다는 건 뭐냐 스승보다는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학문이 이루어진다는 설명말이 교학성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스승 똥구녕만 따라다니고 비만 쳐갖고 학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갖고 더 높은 차원으로 키워나가는 학풍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발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차원이 이 속에 개념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 교학성장이라는 말도 얼마나 중요하게 나왔는지 할 수 없죠. 저 찬스를 진도 안 가보네. 그 다음 줄도 교학성장. 그래서 중용지도는 제 아내 신상적 재현. 중용지도는 바로 아내가 마음을 통해서 온 몸뚱아리에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뜻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받아들일 준비까지를 행하기 때문에 중용지도가 아내에 의해서 공자를 넘어선 발전을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대목을 말하자면 공자는 아내를 통해서 신상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신상으로 해서 실천을 통해서 체현되어진다. 그래서 일방면 그래서 그 말하자면 한쪽으로 보자면은 해는 불개 기나게라. 그 아내는 스승한테 배운 것을 실천해 놓다 보면 공자님이 실천을 통해서
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자기는 지금밥 먹으면서 조용히 생각하니까 공자님이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는 체험에 간다는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얼마나 멋지겠어요. 회는 불계기나야. 선생님은 공자님은 제자가 치고 얘기하고 바쁘게 그 생각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아는 지금밥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게 생각해보자면 이제 멋지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역시 불계기나야. 지금밥 먹으면서도 밥은 맛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스승한테 배웠던 의미가 뜻이 이 속에 다 있다. 다시 말하면 배워서 익혀서 다 대화합을 이루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내는 그냥 뭐냐 그 맛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공자는 야 불계기다. 공자님은 바빠갖고 제자를 갖추고 있을 쩌댕기니까 언제 그 즐거움을 마음속에다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런데도 그 고칠 수 있는 그 즐거움 기회가 없는데도 아내는 그것은 그 즐거움을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온 속에서 즐거움은 즐거움 나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공자는 그 제나라에서 소악이라고 하는 순임금에 관한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 제나라에서 그 음악을 듣고는 그 속에 있는 아내가 느끼는 것처럼 즐거움을 느끼고 나서는 얼마나 좋았던지 그 감동이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달아나고 그래갖고 얼마 동안이다 하면 3월 부지육미. 그래서 고기맛 먹는 맛 입맛이라는 걸 떨어져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아까 말한 안빈낙도 즐거움을 더 음악의 즐거움을 공자님은 느꼈다. 한 차원에서 각자 다시 말하자면 수행자들이 갖고 있는 성인들이 갖고 있는 느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자는 공자 나름대로서 이런 느낌을 느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서 느낌을 느꼈는데 단지 아내가 느꼈던 것 중에서 공자가 못 느꼈던 것들이 있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학은 우리가 가히 알 수 있는 것은 전학은 시대쾌락이다. 공자님이 그때 거기서 순임 음악 다치만 대초하에 관한 음악의 느낌을 받고 나서는 느꼈던 그 느낌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3개월 동안에 음식 맛이 떨어지고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것은 과거에 그 충격적으로 받았던 진리에 관한 쾌락이죠. 그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 느낌은 진리에 관한 쾌락이라기보다는 그 정신에 관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본체와에 관한 것들이고 이것은 뭐냐면 충패우 심적 지혜의 쾌락과 신미가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의 느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오는 것 때 느꼈던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치시 중용 이런 것들을 말해서 다 한테 모아져 있는 이런 것들이고 이것은 이런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견지 중용지도는 취재후 부주 극단 이렇게 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그 도리는 바로 어디가 있냐 어떤 극단적인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화해 가면서 한테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주 극단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제 고중 고통 속에서도 또한 능감과 쾌락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요거 되면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를 수행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있죠. 순교하는 사람들은 내 몸은 고통스럽지만 이 속에 느껴지는 그 큰 진리 대세에 내가 조그마한 내 힘을 보았다 하는 것들을 느끼자 보면 내 몸뚱아리는 불로 인해서 오는 진리의 대세가 살아나는 것에서 느끼는 그 쾌락이 몸뚱아리 고통 같은 것들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찬스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슬픔 속에서 느낌을 가졌던 것들이 깜짝 말은 우리 어머니 사진을
독일 그 대학 연구소에서 앉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다가 어머니를 보다가 슬픈 생각이 들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하셨던 어머니의 그 큰 대도 수행에 관한 모습, 그 의미를 그냥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저는 그 순간에 느낀 거 뭐냐, 우리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화연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단 말씀이다.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의 수행을 내가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다 보니까 어머니에 관한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이런 것이 진리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때 눈물 속에서 나나름대로 깨달으면 웃음이, 감사와 웃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웃음과 다시 말해 슬픔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나오냐, 수행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 내용을 언제든지 같이 씁니다. 순교의 기쁨 속에서는 뭐냐, 순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게 고통당한다 할 때 느낌은 뭐냐, 나 고통 문제가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 위대한 예수님의 그 진리가 지켜지는 모습을 보고 느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그 슬픔이 아니라 그때는 엄청난 감사와 기쁨, 보람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그 당시에서 여러 가지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용의 수행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특히 그때 생각해 보기엔 4가지 단계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뭘 시간 되기 전에 여기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중용 속에서는 중용식 찾아보면 다시 말하자면 공자님 스승에 관한 감사만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 지위를 실천해가면서 느끼는 경계를 바로 누가 느꼈냐? 바로 말하자면 아내는 느꼈을 것이다. 그 심지어는 그는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는 고통 속에서도 야등, 감각, 쾌락, 다시 자기가 진리를 수행하는 데에 관한 쾌락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줄이 보니까 그 다음에 야, 낙중, 그 즐거움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그 즐거움 속에는 타는 능의식도 위험적 임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 잘 지켜야 해. 그래서 위험을 막아내려고 하는, 위험이 접근하고 있다. 위험을 이겨내야 한다. 신념을 막아낸다. 그것이 위험적 임근에 관한 것도 느끼고, 또 다시 말하자면 우환적 도래, 잘못을 하다 보면 나만 아니라고 동포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요 대목에 관해서 경사님 범대순 교수님이 수행하신 동안에 느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내가 반드시 이긴다, 필승할 것이다 하는 자신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상황에 따른 언제든지 다 엎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는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성 다해서 조심스럽게 지키는 차원도 있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지켜나가는 환희의 차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큰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3.1운동 때, 독립운동 때 결정적인 부분을 수행했던 사람들, 학생운동 때 결정적인 부분을 수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터지면 다 죽으니까 그건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루고 나면 내가 큰일을 했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대목을 지금 여러 가지 큰 대사명을 수행할 때 느끼는 자차원적인 위험과 사명감과 보람과 조심성과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짧지만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보자면 그것이 아내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타인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규율법도 원칙, 규율,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규범과 우리가 해나가야 할 도리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도리가 2가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도를 생각하면서 주 외계적 일종 강박,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밖으로 봐서는 꼭 지켜나가야 하는,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타율적인 강박에 관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타율적인 강박, 조심해야 한다는 행위에 관한 위험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또한 늘 총시
부단지 요구 자기 경고 자기 하여서 또 일면에서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냐 하는 일면에서는 강요 밖에는 주변 또한 자기 자각적인 자기 판단에 의한 행동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예를 들면 현재 민 대통령이 지켜나가야 할 도덕적인 자기 자제의 문제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문제와 하지만 타율과 자율이 겹쳐져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수행에 있어서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대목을 그림 오른쪽에 있는 흔 타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규율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율 속에서는 혹 도리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어쩔 때 있어서는 자각으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규율이란다거나 도리로서는 당주 외제적 일종 강박 이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꼭 지켜나가야 할 시간 강요 꼭 지켜나가야 할 타율에 의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또 총시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는 총시 우리한테 있는 것은 총시 이 외제 밖에 있는 강박 외에도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또 항상 부단지 강요되어지는 자기 요구 자기 그 다음에 경고 자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피동접착적 도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재적 강박 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일면에 있어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외제적인 강박이 있는 비해서 내면적으로는 이 상황이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을 꼭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여기 내재적인 강박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경고, 자기 경고, 요구 자기한테 요구하고 있는 자기한테 경고하고 있는 자유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자면은 피동지 접착도 일면에 있어서는 타율적으로 내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요구되어지는데 비해서 접착도에 비해서 단시 저종 외제적 강박적 요소가 있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변성요 일종 내재적인 자각성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면에서는 자각적 요소와 타각적 요소가 어느 수준에서 반드시 병행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 한두 번 읽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면 또 완전히 문장 이해될 때까지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제적인 요소는 강박적 요소 내면에 있어서는 내재적인 자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내 몸이 깨지더라도 죽더라도 해야 한다는 자각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그 실행도적 지회 그래서 다시 두 가지를 자각과 타각과가 자율과 타율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서 다시 와서 두 번째에 와서는 그 실행 행도적 지구에서 그래서 다시 어떻게 지켜할 것이냐. 자각과 타율 하나는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는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에 자각과 타각과가 진행되어야 할 때 있어서 타는치 충만요 본질적 쾌락 두 개를 다 실천해야 해. 타율도 자각도 얘기한다. 이럴 때 이것을 능히 자기가 타율 속에서 타율도 지켜내면서 자각을 지켜낸다고 할 때는 그때 타취 충만요 앞에 우리 제부터 보자. 제거 다시 뛰어들어서 실행도적 지구에 자각과 타율을 조화시켜갖고 실행해낼 수 있는 때가 이르게 된다면 실행도적 지구에 자각과 타율을 실행할 수 있을 때에 그 점에 이를 때는 타는치 충만요 본질적 쾌락 이것은 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즉도 도를 깨달은 것과 실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대목을 쉽게 말하자면 아까 선교자적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상황에서 나는 선교자적 입장에 내 목숨은 죽었지만 큰 일을 이뤘다 하는 뜻을 볼 수 있죠. 좀 이 대목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목이 바로 말하는 수행자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해서
두 개를 조화시키면서 순교자로서 자기 역할을 고통 속에서 달성해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중용의 근본 도리다. 그럼 혹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화사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에 관한 두 개를 조화시키는 내용에 관한 부분이 더 있지 않냐 생각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차원을 이겨내면서 특히 범죄순 교수님하고 그 얘기를 한 동안에 광주 학생 사건, 특히 2차 학생 사건 때 2차 학생 사건 때보다 한국 못 쓰고 썼다가 잡혀갖고 그때는 이제 대동아 전쟁이 시작된 기간이기 때문에 8명 학생들이 광주 고고생들이 잡혀갖고 기안방 얼음 속에 처박혀갖고 얼음 속에서 깨끗해갖고 넣다가 뺐다 해갖고서 얼음 죽었습니다. 기완도 선생을 비롯해서 6명이 그때 얼음 죽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도 그분들은 그 상황에 흔연스럽게 이 학생 사건에 성적 기억도 안 나타나지만 죽은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 동생들은 기환도 선생의 동생이 누구 기음도 선생이가 계셔요. 그분 나중에 살아남으신다면 그분들이 그 이겨를 합니다. 이 고통을 흔연스럽게 이겨내면서 이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보람을 느꼈던 경우가 있다. 그것이 2차 전쟁 때 하지만 대동아 전쟁 때 철저한 통제 속에서 알려지지도 않았지만은 알려졌던 제2차 학생 사건이라고 하는 2차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장엄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운동에 의해서 학생 사건을 주도해왔던 장 선생님 누구요? 장재성 선생 같은 분은 광주 학생 사건에 전부 2차 학생 하지만 학생 독립운동 야간 투쟁까지 전부 그 양반이 주도한 분이다. 그런데 그 양반은 그동안에 좌경이라고 해갖고 공산주의라고 해갖고 그 양반은 국가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해갖고 있어 통제만 받고 있다. 그 사람이 해방 후에 바로 그 사람이 뭐냐면 건들받아 뭐 공로도 없고 그래갖고 보도연맹으로 해서 통제 대상만 되어 있을 뿐이다. 보도연맹 가입자로 해서 통제 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인민군이 서울 쳐들어왔다 그래갖고 보니까 잡아갖고 와서 광주에서 우리 고향 저 북구 양산동 거기 창구모에서 400명 전부 사살당할 때 거기서 그냥 뭐 집혀가서 돌아가서 그냥 뭐 시신도 떴다고 찾지를 못합니다. 돌아가셨다는 기록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후배인 박동기가 앞장서갖고 전부 그 실적을 지금 조사해갖고 만들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은 뭐냐, 그 상황 속에도 더 하고 싶지, 죽기 싫지. 그러나 나는 큰 차원에서 이 큰 역사적 거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내 한 부분으로서 구성 부분으로서 내 몸을 던진다 입장으로 가고 죽어가면서 쾌락을 느끼는 이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순교적 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그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다시 한번 들어서 이것을 자기 강요된 것과 자기 내재적인 결단과 결합해갖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실천해 나갔을 때 그때 타는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7째 줄, 6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거 실행도 적 시후에 다시 이제 과감하게 자기가 결단하고 있는 도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갈 각오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타는 충만요 본진적 쾌락. 그때 그 사람 바로 근본적인 도의 근본 문제를 실행해 나가는 도의 실천에 관한 쾌락을 느낀다. 다시 말해 그것은 뭐냐면 순교적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뜻을 이 짧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조 때 중용 갖고 설명 갖고 이 순교적 쾌락에 관한 설명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 새로운 이런 교과서를 통하지 않고는 실증적인 검증을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정보, 비록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나왔던 공산주의자들이 손문 선생의 주장을 혹은 다시 말하자면 이분들의 도리를
구체적으로 현대에 맞게 재구성해서 나왔던 설명 것들을 요즘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여기서 뭐냐면 자격이다라고 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경기를 그 뛰어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을 다시 끝에 부분을 보자면 중용 제8장 중용 제8장은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은 아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같이 말하자면 내면과 외와의 체제를 연결시키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8장의 침대 전 1장이니까 앞에 있는 7장이요. 7장에 설명해 나가는 안치기 해갖고 떨고 있는 것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침대 전 1장 나사 불능 전기 주공기 도적 인이 은적이다. 자기 알고도 머리만 의존해갖고 중용기 도를 변덕 부려갖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여기 말하자면 7장에 있어서 나사 불능 전기 중용지도 중용지도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난 문제의 약점은 침으로 찔러서 그러면 고쳐라 한다. 허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도리를 언적 말씀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 공문고족인 공문고족 아내에게 여기에 공자의 높은 제자인 아내의 예를 통해서 보자면 아내의 예로서 보자면 설명 아내는 대중용도적인 견정분리하고 여기서 보자면 이 예를 들어서 아내의 예를 들어서 보자면 아내는 중용의 도리를 실천해낸 데 있어 견정하고 꿋꿋하게 지키고 분리 그 흔들림에서 견정한데 분리 다리를 눈곱만도 잘 옮기지 않는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아내는 그 중용의 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눈곱만큼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은 이 견정불이적 아내의 중용에 관한 도리 설명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설명은 바로 부합 공자 오도 이관지적 이 풍범이고 이것이야말로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리 하지만 중용의 도리는 무엇이냐면 이 관지적 중용의 도리로서 공자님 말씀하시는 중용의 도리는 눈꽃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이 관지적 중용의 도리를 그 제자 단계인 아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모습이 풍모니까 모습이겠죠. 그 풍모는 마음에 품고 있는 도량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공자님의 도량을 아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공자님의 도량과 하나도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중용의 견정불이는 바로 공자님의 도량으로 흔들림이 틀림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건 부합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야 설명지유화 이 대목에서 아내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결론이 한번 말씀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론 뭐냐면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설명은 지유화 두 개를 화하다는 욕구 화합한다는 화자는 고로 화자가 아니라 이거 변화할 섞어갖고 하나가 되어버린 화자입니다. 그 물리화하고 화하고 화자입니다. 화는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꿔진다고 합니다. 내용이 바꿔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진 것이냐? 여기서 화는 뭐냐면 여기서 이 설명은 지유화 외재적인 강요성이 밖에서 엉들렸던 타율적인 강박성이 위 내재적 자각성 내면의 자각성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재적 자각성을 외재적인 강박성과 결합시켜갖고 합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능 견수 중용적 완비 품격 그래서 중용의 완전한 품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화는 촉매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순간에 부딪혀갖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확대해서 변화해서 간다버립니다. 그 촉매라고 하는 내용을 제 설명할 때 뭐냐면 보통 말하면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술 한 잔씩 먹을 때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어갖고 국민화학도 만들죠. 그러면 맥주에다가 소주 반컵 붓지. 그러고 나서 숟가락으로 확 땡지. 그러면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어져 있는데 안 섞여져 있는데 숟가락으로 탁 때리는 순간에 숟가락 끝에 닿는 소주와 맥주와 붙어있는 부분이 합쳐지죠. 합쳐지는 그게 뭐예요? 나머지 부분에 확 순간에 확 합쳐져요. 그게 뭐예요? 총별한 거지. 거기에 의해서 그 부딪힘에 의해서 순간의 감화가 다른 데가 싹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보령화명이라고 하는 자칫 말하자면 법화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 깨달은 자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깨달음을 받아들이 중지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이 들어가갖고 그러구나 감동을 주면 그 감동 그것이갖고 그 감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퍼져나가죠. 그 보령화명이라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종이 좋은 종이 있어요. 보령이라는 건 좋은 방울장 종이에요. 그럼 하나가 울리면 옆에는 땡 울리면 그럼 옆에서 총 속에서 움죠. 그 옆에 있는 것한테 웅웅 울려갖고 울리는 소리가 쫙 이렇게 끝에 총소리까지 울려나간 것처럼 마음의 도리에 관한 깨달음의 방울 소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선장한 마음속에는 다 끝도 갓도 없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보령 화명의 도리가 바로 말하자면 여기에 얘기하는 중요한 깨달음 도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려고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실은 말하자면 요거 41페이지 이하는 나중에 해가면서 알아서 해가면서 그런데 오늘 실은 이거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음 주에도 한 번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한 5페이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현장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서 당나라의 현장이 적어도 중국 법만으로서는 중국 갖고는 상스크리트 성함을 붙여님은 도리를 한자 갖고는 모르겠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수행했던 양반들한테 배워야겠구나. 그래갖고 마음을 먹고 상스크리트 공부를 하다가 경제를 읽다가 보니까 현지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해갖고 뛰어들어갖고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겪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 18년간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의 최후 경지까지를 체험하고 왔던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81페이지 이하에서 나오는 바로 말하자면 현장에 관한 중국어 책 그것이 4대 기사에 해당되지는 혹시 현장 어디 안다 서유기 썼던 내용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중국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능가하는 내용으로 다시 말하면 중국세를 내용을 밟고서 결론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중국 사람들이 인도 서가모니 부처의 모든 불교 이론 체계를 중국이 다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중국의 불교 본국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변증시키는 내용이 바로 말하면 81페이지 우에서 5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중국 사람인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적었던 8줄에 나와 오승이라는 사람이 썼던 서유기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인데 서유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현장의 생활기에 관한 것이 여기서 5페이지에 거쳐서 사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서유기 하나 읽어보다도 더 실질적인 내용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디까지 한 것으로 하냐 하면 뒤에 설명하려고 한 내용이 뭐라 4가지 변화된 가정을 설명했던 것들이 있습니다만 끓여버리고 오늘로 해서는 80페이지 끝나고 81페이지에 이제 적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월 이라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81페이지 설명하고 오늘 농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습니다. 이 교수님
정도는 안 나가지만 저 혼자 내 혼자는 자식이